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인적성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본격적인 면접이 이제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해야 면접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접 유형부터 면접에 대한 준비 방법, 그다음에 이 면접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법,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면접, 인적성 시험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 이 발표와 면접 시작 그 사이의 시간이 보통 짧으면 3, 4일, 길면 한 2주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면접을 통해서 기업은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잘 이해하면 면접 준비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면접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기업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면 우리 회사 인재상이나 기업 문화와 이 지원자가 과연 얼마나 잘 적합하냐, 부합하냐, 이런 부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나 인적성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재상이나 기업 문화에 잘 맞는지를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보는 이 기업의 인재상, 기업 문화가 어떤지, 이런 기업의 어떤 인재상이나 기업 문화를 스스로가 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삼성, 현대차, LG, 롯데, SK 이런 대기업들,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서는 어쨌든 인재를 선발할 때 자기네 회사에서 추구하는 어떤 인재상이나 비전, 이런 부분들과 얼마나 잘 부합하냐, 이런 것들을 면접의 선발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뽑아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상당히 일맥상통, 상당히 이제 서로 간에 잘 맞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기 전에 내가 면접 보는 회사의 인재상이나 기업 문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자꾸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이 기업의 인재상과 기업 문화와 잘 부합하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자꾸 자기 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입사 지원자의 어떤 입사 의지나 열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기업의 인사팀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제로 합격을 시켰어요. 서류 합격시키고 인적성 시험까지 통과를 했지만 막상의 면접에 불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아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뽑아도 우리 회사에 잘 다닐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입사 의지나 열정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입사 의지나 열정은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와 같은 질문에서 잘 묻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어떤 식으로 답변했을 때 내 입사 의지나 열정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기업에서 실무형 인재나 직무에 있어서 준비된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면접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원자가 직무의 필요 역량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직무 역량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PT 면접이라든가 전공 면접이라든가 역량 면접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면접 유형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업에서 면접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은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기 전에 그러면 앞에 세 가지와 연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세 가지 질문, 이건 스스로 한번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던져보고 내가 얼마나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고 잘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당연히 지원하는 기업의 어떤 인재상이나 기업 문화, 가치관, 기업에서 추구하는 경영 철학 이런 부분들과 내 자신, 나의 정체성이나 앞으로의 내 어떤 인생관, 직업관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상호 관련성,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아까 이제 앞에 질문, 앞에 기업에서 체크하는 체크 포인트와 좀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최종 합격을 시켜도 회사를 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연출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회사에 입사 의지나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기업, 이 직무에 정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열심히 일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 검증하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내 입사 의지나 열정들을 어떤 형태로 질문해서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앞에 이제 그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원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과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미션, 그 직무의 미션, 목표, 그다음에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 내용, 그다음에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크게 우리가 지식이나 기술적인 측면, 인성이나 태도적인 측면에서 역량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갖추고 있느냐, 내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뭐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직접 이제 면접을 지도하다 보면요, 정작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에 있어가지고 답변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이런 질문에 답변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이 그 일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직무에 대해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가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미션, 목표는 뭐냐, 조직 내에서 목표는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직무 내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잘 갖추고 있느냐. 그 역량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지식이나 기술, 인성, 태도적인 측면의 요소들을 내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내 경험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면접을 준비하시기 전에 자기 검증 차원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라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들에 얼마나 잘 답변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자기 검증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사소한 부분들, 실수를 통해 가지고 첫 인상이나 첫 이미지를 안 좋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10가지 면접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장에 절대 지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여러분들이 면접, 회사에서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이제 알려주잖아요.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면 최소 30분 전에 면접장에 도착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 정말 면접 시간에 임박해서 헐레벌떡 뛰어드는 그런 지원자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이게 뭔가 뛰어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잘 준비가 안 되고 먼저 숨도 가쁘고 면접관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이제 제대로 못 지키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면접관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면접장에 가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 시내에 이제 있는 회사를 면접을 볼 때는 지하철을 이용. 왜냐하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는 이 서울 시내 교통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갑자기 막힐 수도 있고 평소에는 뭐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뭐 도로의 어떤 사정에 따라 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셔서 면접장에 가시는 거, 그리고 면접 예정 시간보다 최소 30분 일찍 도착하시라는 거 꼭 명심해서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흔하게 좀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면접장 안에서는요, 같이 이제 뭐 면접 대기장 안에서 보면 같이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막 잡담하고 수다하고 크게 떠들고 이런 그 경우들을 저도 이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이미지나 인상을 줄 수는 없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카톡이나 뭐 통화라든가 문자 보내는 거 이런 어떤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면접장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한번 이미지, 그 면접장 안에서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연상작용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접 연습하는 시간으로 면접 대기장에서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이 저는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셨을 때 긴장감들을 훨씬 더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 대기장에서 불필요하게 옆 사람과 잡담하거나 농담하거나 통화를 크게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면접 대기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면접 질문,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면접 답변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면접 대기장에서 기다리다가 뭐 화장실이나 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으로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에 온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면접장에서 면접관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웃는 표정으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화장실에서 면접관을 마주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을 때에도 인사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면접장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면접관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이제 들어가실 때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인사를 마친 다음에 면접관들이 앉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면접장에서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반드시 면접관과 아이 컨택을 하신 후에 답변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과의 눈 맞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대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질문을 하시면 내 이름을 호명하면 반드시 네라고 답변을 한 다음에 그 질문한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답변을 이제 해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면접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감점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수를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뭐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여러분들이 멘트를 하시고 다시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당황해하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말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고요. 말을 이제 실수를 했다, 내가 다시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다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나가면 된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번째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흔히 많이 합니다. 면접장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명이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질문에 어떤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지원자가 답변을 할 때 그럴 때 나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옆 사람 지원자들에게 뭐 불필요하게 쳐다보거나 뭐 이렇게 이제 행동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내가 답변을 안 하는 상황일 때는 나는 그냥 정면의 한 지점을 좀 정하셔가지고 그걸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정면을 이제 응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옆에 쳐다보거나 땅 아래 바닥을 쳐다보거나 이런 이제 행동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좀 안정감 있게 정면을 응시한다. 면접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면의 한 점, 내가 이제 임의의 한 점을 정해서 그 점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계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면접을 답변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남 탓을 하거나 상대방을 험담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자기를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답변하실 때 상대방을 비난, 험담하는 그런 내용들의 답변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답변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거나 다 장황해지면요. 면접관들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 명의 지원자들을 면접을 보다 보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또 했던 얘기들 또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상당히 지루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너무 장황하게 길게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짧고 간결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변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50초. 물론 이제 단답형으로 답변하실 경우는 더 짧아질 수는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0, 50초가 넘지 않은 그런 어떤 답변의 길이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면은 궁금한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면접관들이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답변하는 부분들에 한번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답변 내용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면접관들이 궁금한 내용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고 좀 더 간결하면서도 좀 단답형,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한다라는 좀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민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직이 아니고 신입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혹시 뭐 희망 연봉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냐? 왜 이제 희망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구체적 액수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회사 내규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신입사원이 어떤 일에 있어서의 어떤 의욕이나 열정보다 어떤 연봉이나 근무 조건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을 줘서 결코 면접관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물론 이제 뭐 희망 연봉이나 근무 조건 이런 것이 내가 어떤 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면접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억지로 굳이 그런 부분들 좀 더 강조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나는 어떤 이 연봉보다도 내가 이 분야에서 빨리 성취하고 싶고 일에 있어서 빨리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어떤 포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 10가지를 기본적인 사항들 10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사소하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면접이 기본적으로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고 면접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면접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할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면접 유형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인성 중심의 면접, 그것도 뭐 1차, 2차 요 정도의 면접으로서 합격과 불합격이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뭐 토론 면접이다, 역량 면접이다, PT 면접이다, 다양한 면접 유형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접 유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각 면접 유형에 대해서 어떤 식의 좀 준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토론 면접, 시사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 면접을 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시사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 면접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최근에 시사와 관련돼서 이슈가 됐던 내용들을 한번 쭉 검색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시사 이슈 찬반 토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최근에 시사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가 쭉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런 토론 면접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자기 이해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표현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표현의 방법이 논리적이냐, 그다음에 토론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 매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토론 면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서 이 토론 면접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이런 토론 면접의 진행 특징을 보면, 크게 보면 이게 여러 명이 들어가죠. 토론 면접이기 때문에 최소 뭐 한 5명에서 8명 정도 인원이 들어가서 회사에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찬성과 반대를 결정해서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찬반을 구분해 주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시간 자체가 뭐 우리가 뭐 100분 토론이나 끝장 토론처럼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틀 안에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론 면접에서의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들을 기업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서는 내가 잘 아는 주제라고 해서 너무 주도하거나 독점하려고 하는 것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적으로 너무 소극적이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내 주장을 펼칠 수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 주장에 좀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너무 튀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일관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사 이슈 찬반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시사 이슈 찬반 토론이라고 검색해 보면 최근에 이슈되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1년치 정도의 어떤 그 찬반 토론 이슈들은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폐지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찬반 토론 면접이 찬반 토론 주제가 이제 면접장에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생각했었던 주제라 그러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평소에 내가 고민했었던 주제가 아니면은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토론 주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가장 먼저 이런 토론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배경들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서울대 폐지라는 이런 주제들이 이슈가 될까? 그 배경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 토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서울대 폐지라는 주제가 나올까요? 당연히 지금 그 배경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학벌 중심의 사회, 능력이 무시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공교육이 붕괴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장으로서 서울대 폐지라는 어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그러면 굳이 이슈가 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이슈와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거죠.
찬반 이슈들이 갈려지기 때문에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토론 주제로도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로서 이런 토론 이슈, 주제와 시사 이슈와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찬성과 반대 쪽의 각각의 주장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논점이 뭐냐? 서울대 폐지란 주제와 관련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어떤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서로 논쟁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전 단계로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논점이 될까요? 당연히 서울대 폐지가 앞에 얘기했었던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학벌 중심, 학력 중심, 능력이 무시되는, 그러다 보니 사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공교육이 붕괴되는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서울대 폐지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 효과 측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찬성 측은 효과가 있다, 반대 측은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대안적인 측면에서 과연 서울대 폐지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이냐, 대안이, 그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냐, 더 좋은 대안이 없냐, 이게 최선의 대안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당연히 찬성과 반대 이 의견이 갈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서울대 폐지가 국가 경쟁력이나 대학 경쟁력에 있어 가지고는 또 긍정적 영향이 있느냐, 부정적 영향이 더 크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찬반의 의견이 또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서울대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의 논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에 있어 가지고 각각의 논점에 있어서 자기 주장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객관적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객관적 근거라는 건 뭡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통계 데이터라든가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실제적인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을 제시한다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에서 토론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성과 반대가 어떤 부분들에서 서로 논쟁이 되는지 그 논점을 먼저 이제 찾아보고 자기 주장들을 그러면 이제 해나갈 수 있어요.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자기 주장,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 주장에 대한 근거, 이런 어떤 논리의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을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PT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 하죠. 이런 PT 면접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PT 면접을 통해서는 태도와 자세적인 측면들을 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발표하는 사람의 어떤 발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논리적 전개,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발표를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한다는 것이죠. 특히 인문사회 계열, 경제, 경영,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무와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주제들이 많이 주어진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PT 면접을 하실 때에는 어떤 접근들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중에 한국 사회의 가장 이슈가 뭐냐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PT를 발표를 해봐라. 이런 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목차를 구성을 해주라는 거예요. 목차. 제가 여기 이제 예시로 이제 목차를 3단계 구성으로 해서 목차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런 대응 전략을 제시하라는 어떤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는 무난하게 3단계 목차를 구성해 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첫 번째는 뭡니까? 현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겠죠. 내가 그럼 지원하는 기업의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고령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분석들이 일단 현황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원하는 이 기업에서는 어떤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자기의 생각들을 언급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은 그런 전략을 취했을 때 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전략이나 정책을 취했을 때 그에 따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이나 정책에 대한 어떤 자기 주장을 할 때 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같이 설명을 해줘야만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는 뭘 하라? 목차를 구성해라. 두 번째는 뭘 해라? 그러면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그냥 어떻게 분석을 할 거예요? 무턱대고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주먹구구시로 분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경영 상황들을 분석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프레임워크 틀을 가지고 이 현황을 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수업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황을 좀 분석하는 것도 좀 더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라는 어떤 인상과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경영학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기본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좀 언급하는 프레임워크들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이게 패스트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의 외부 환경들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예요. 패스트의 P가 뭐냐면 정치, E가 경제, S가 사회, T가 기술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외부 환경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PT 주제로도 많이 연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고령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라. 고령화라는 것은 기업의 외부 환경에서 사회적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은 어떤 지금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4가지 틀로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측면, 이 4가지 측면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외부 환경들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지금 당면한 현황, 이거 외부 환경적인 측면이나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강약, 기회,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들을 좀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내부적 관점에서의 강약점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파이브 포스 모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산업을 분석하는 그런 분석 틀인데요. 이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제, 산업 내 경쟁 강도, 그다음에 이 잠재적 진입 장벽, 이 5가지 요소로서 그 산업의 어떤 매력도를 좀 분석하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BCG 매트리스나 3C, SDP, 4P 같은 마케팅 전략들을 구체화하는 때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나 로지트리 개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가 원인을 찾거나 해결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데 좀 효과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자, 우리가 이 미시라는 개념은 조금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개념을 좀 설명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둥근 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둥근 원이 화면에 좀 보이실 건데, 이 둥근 원이 지금 A와 B와 C로 지금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둥근 원 전체를 이게 A와 B와 C로 구분하듯이 중복되지 않고 A와 B와 C의 합은 전체 둥근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와 C가 중복과 누락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부분으로서 전체를 좀 사고 접근을 해보라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자꾸 실패한다. 그 실패한 이유를 찾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취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취업 실패 왜 했을까? 이것만 자꾸 집중한다고 해서 취업 실패 원인들이 찾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취업 실패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먼저 우리가 미시적으로 누락과 중복 없이 먼저 빠트림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스펙에 대한 준비,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 인적성에 대한 준비, 면접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중복과 누락 없이 미시적으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있어서 또
구체화를 시켜다 보면 내가 뭐가 구체적으로 부족을 해서 취업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들을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로직트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미시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그것을 나무 모양으로 늘어뜨려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미시와 로직트리 개념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은 이 PT 면접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접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개념들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요즘 이제 흔히 하는 면접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역량 기반의 이제 구조화 면접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요. 회사에서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그 지원자가 잘 갖추고 있는지를 그 지원자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면접 방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을 이 지원자가 실제로 잘 갖추고 있는지를 다양한 경험들을 확인하는 질문지를 던짐으로써 그 지원자가 필요 역량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확인하는 그런 면접 방법이 이런 역량 기반의 구조화 면접인데 이런 역량 기반의 구조화 면접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경험의 정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과 관련해서 흔히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NCS에서 보면 이 직업 기초 역량들이 10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직업 기초 역량들이 뭐 의사소통력, 대인 관계 능력, 이제 직업 기초 역량들이 한 10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 기초 역량과 관련된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경험들이 어떤 것이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들,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들, 이건 직업 기초 역량이 다 있는 이제 경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CS 상에서의 직업 기초 역량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내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 정리를 따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이런 이제 경험들을 또 따로 내가 이런 경험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답변으로서 어떤 경험으로서 내가 이런 질문들에 답변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을 접근하실 때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있었던 경험들을 쭉 정리를 이제 먼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NCS 상에서 직업 기초 역량 10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직업 기초 역량 10가지와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경험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뭐 이런 이제 직업 기초 역량과 관련해서의 경험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내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역량 기반의 구조화 면접에서의 답변법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스타 구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타 구조라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S가 구체적인 상황들, T가 이제 과제, A가 행동, T가 이제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스타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이 답변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은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했었던 경험들의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놓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경험들에 있어서 한 가지 사례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당신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경험만 좀 준비하지 마시고요. 최소 2가지 경험 정도는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경험만 준비하지 말고 그 경험과 관련해서 다른 사례들을 반드시
준비를 같이 좀 해놓으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이 면접 대기장에서부터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장에서부터 면접장 이동할 때, 그 다음에 면접장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의 바르고 자신감 있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입꼬리는 좀 올라가게, 입꼬리는 올라가는 그런 이제 좀 약간은 얼굴 인상이 전체적으로 웃는 인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항상 이동 시나 면접장에서 들어갔을 때 인사, 목소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좀 자신감 있게. 약간 여러분들 신입사원의 답변법들은 단어 끝에 강세를 주고 좀 올려주는 느낌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들이 그냥 뭐 국어책 읽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답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흐지부지 되거나 좀 자신감 없는 느낌, 말꼬리가 흐려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에도 단어 끝에 좀 더 강세를 주고 조금 더 올려주고 답변을 전체적으로 약간 평소보다는 좀 빨리 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면접장에서 면접이 끝났을 때, 그리고 그 회사에서 벗어날 때 그 순간까지도 면접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 준비 방법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면접을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면접 준비 방법들에 있어서 면접 질문들을 어떻게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면접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기출 문제도 있고 기출 질문들도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면접장에서 신입사원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사실상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답변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의 예상 질문들에 대한 내 답변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면 훨씬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들에 대해서 미리 좀 말로써 소리내서 답변 연습을 하는 것도 좀 반복적으로 좀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원 기업이나 산업 직무 전공 인성 시사와 관련해서 기출되었었던 그런 질문들은 좀 정리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를 좀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들, 산업과 직무, 내 전공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양한 요즘에 이제 뭐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자플랜이나 자코리아나 이런 이제 민간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기출로 나왔었던 면접 질문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이제 패턴으로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답변들을 좀 정리하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은 반드시 이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반드시 이제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이 낮은 경우 왜 학점이 낮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들 생각해 봐야 되고, 뭐 군대를 혹시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왜 군대를 안 갔다 왔냐?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들을 당연히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학이든 관련 자격증이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뭐 유무와 관련해서 질문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항상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물어본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게 3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소개, 지원 동의, 입사 포부 이거는 거의 이제 뭐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경우가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답변 준비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냐? 첫 번째,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많이 물어보죠. 어떤 논리로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에 얼마나 잘 준비된 인재라는 것을 저는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내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어필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동기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 동기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굉장히 뜬구름 잡는 형태로 이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어떤 논리로 그러면 하는 것이 좋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어떤 입사 의지나 열정을 보여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그 답변이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질문을 잘 답변을 했을 때 입사 의지나 열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무와 좀 더 연결해서 지원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내가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직무에 대한 목표를 이루는데 왜 이 기업이 가장 이상적인 기업인지를 설명하는 형태로 답변을 하시라. 그러면 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목표는 결국 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본인의 목표, 꿈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우리 회사에서 실현할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그 사람의 꿈을 실현하는 회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답변을 하실 때에는 어떤 계기로 내가 직무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이런 내 직무에 대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왜 이 기업이 가장 이상적인 회사인지를 설명하는 형태로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입사 포부 얘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입사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무슨 자격증 따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기여하겠다, 뭘 개선하겠다, 효율성을 높이겠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직무와 연관된 구체적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면접 시에 답변 요령들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자신감이 느껴지는 언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뭐뭐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뭐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뭔가 자신감과 확신에 찬 답변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어나 어휘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진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왔습니다. 집중적으로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좀 더 내가 이 분야에 대한 내 전문성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나 어휘 선택도 좀 더 확신과 자신에 찬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나 어휘 선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긍정적인, 뭐 내가 너무 겸손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신입이기 위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신입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여하겠습니다.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답변하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쉬운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면접관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쓰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답변하자. 이 많은 학생들이 면접관들이 구체적으로 뭘 원하고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력에 어떤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어떤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답변의 길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요. 한 40에서 50초 정도에 내가 좀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얘기. 이제 면접관들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약간 중복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중복되는 질문, 반복되는 질문이라도 내한테 면접 질문이 왔을 때에는 그 질문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과 인상을 반드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면접식 기본 답변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약간 너무 이게 노동조합을 좀 편드는 얘기들이나 또 회사 측에 너무 편드는 얘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인물이나 이런 이제 그 인물이나 책이나 신문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질문들 할 때는 너무나 정치색이나 종교색이나 지역색이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첫 인상이나 이미지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첫 인상이나 이미지와 관련해서 면접관이 가졌었던 그런 생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상을 보고 굉장히 좀 내성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 면접관이 약간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성적이라는 게 꼭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면접관의 어떤 질문 의도를 잘 이해를 하고 나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분들이 좀 그 면접관이 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또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과 조직의 일,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는 개인의 어떤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인으로서 또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가치는 조직의 이익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좀 더 우선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또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로열티를 물어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휴일 근무나 야근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성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대상에 당신이 포함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어떤 조직의 어떤 명예에 너무 반발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회사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포함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단 조직인으로서 회사가 생존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어떤 논리와 답변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복사나 커피 신문만 시킬 때는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 이런 답변들도 회사에 들어갔을 때요. 기본적으로 팀장님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확신들을 아직 신뢰를 갖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도 어떤 팀장님과의 어떤 신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한테 주어진 일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해서 저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논리와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시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변법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오늘 제 강의는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기본적인 준비법이라든가 면접 유형에 대한 설명, 면접에 대한 답변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했었던 강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하반기 공채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